이 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책의 크게 세 파트인데요. 앞에 1, 2, 3장은 이제 피드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묵이야 또 만들어. 그리고 피자 사람. 4장, 5장, 인상적이야. 6장 같은 경우에는 4장, 5장, 6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피드백을 이제 활용하는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잘 한다고 해도 피드백을 받는 학생들의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7장에서는 그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7장에서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정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149쪽에 보시면요. 지금까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효과적인지에 관해서 기술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효과적인 피드백의 요소를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은 여전히 비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학생이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와 피드백을 이용하지 않을 때라는 거죠. 피드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피드백 활동에 참여하고 피드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피드백을 읽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피드백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수행한 과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피드백의 제한된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장에서는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저희가 어떤 이제 우리 앞선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한 그런 모형을 저희가 제공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내용들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그들이 또 연구에 기반해서 주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과 피드백을 활용하도록 어떻게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듣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피드백을 수용하고 그들의 배움에 피드백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그런 얘기해요. 너 정말 내 얘기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냥 내가 선생님 하는 말을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듣는 능력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존슨과 페나데로라고 읽어야 되나요? 근데 이 이름 읽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연구한 거를 저희가 조금 수정해서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피드백 메시지 발신자를 저희는 교사라고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학생이고요. 맥락과 그다음에 상호작용 요인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쪽에 어떤 이론들에 기반해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150쪽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능력,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의 수행, 그리고 개인의 수행적인 태도, 즉 학생의 능력, 학생이 이전 과정에서 어떻게 수행했는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수행에 대한 태도 등이 어떤 그 피드백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그리고 높은 자기 효능감, 좋은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들이 피드백을 잘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 수용적인 태도는
감정적 반응과 관련이 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피드백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피드백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으면 피드백을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학생들이 피드백의 목적, 피드백의 기능, 잠재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피드백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수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수신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신자가 되는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시지 발신자, 즉 교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피드백 발신자에 대한, 즉 교사,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교사라고 하면요. 교사에 대한 낮은 신뢰와 존경,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또 교사가 낮은 지식이 너무 낮다, 낮은 지식을 가진 자로 인식하게 되면 역시 피드백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지식을 가진 자로 인식할 때 피드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어떤 긴장과 불안이 관찰될 때,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는 교사가 불안해 보이고 좀 긴장한 듯이 보인다고 하면 피드백 수신자는 그걸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드백 내용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초점이 있다라든지 또는 내가 수행한 것과 다른 것, 엉뚱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게 되고요. 또 피드백 내용이 평가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집단에 대한 것일 때 별로 피드백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내가 받은 피드백의 내용과 내 친구들이 받은 피드백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이건 자동화된 거다. 그냥 선생님들이 나의 어떤 구체적인 수행이나 과제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신년의 단체 메시지나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 같은 기분이 들면 우리가 이거를 답장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단체로 가는 그런 느낌의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피드백이 불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메시지 발신자로서, 즉 피드백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공부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메시지는 어떤 방법, 그리고 시기, 그리고 내용과 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드백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152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 4장과 5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구두로 제공하면서 글로 함께 제공하는 것에 혼합된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지만 놀랍지 않게 또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글로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피드백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피드백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즉시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또 수트는 또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어려운 것은 즉시 해줘야지 효과가 있고 좀 쉬운 것은 지연된 피드백을 제공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조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즉시 피드백을 해줘야지만이 내가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쉬운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거를 자기 피드백하면서 오류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피드백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즉시 그러니까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과 양에 관한 것인데요. 내용과 양에 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어떤 간결한 내용, 그리고 포괄적인 것, 구체적인 것, 모호한 것, 상세한 것, 스케치 수준의 것,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개별적으로 주는 것, 전체적으로 주는 것, 내용에 관한 것, 형식에 관한 것, 굉장히 사적인 것, 매우 중립적인 내용, 그리고 조언 또는 질문, 이러한 메시지 내용 관련 특성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피드백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가 매우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피드백을 받는 수신자들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특성이 있고 선호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자체도 어떤 것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지는 그 상황에 있는 교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품질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품질의 피드백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거요? 네. 내가 어떤 것을 어떤 것에 좀 더 노력해야지 나의 수행을 개선하고 목표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그게 바로 고품질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피드백은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더 포함하고 있을수록 피드백의 수용도가 높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경우에는 피드백의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 꼭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피드백을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또 더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연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이기만 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무조건 피드백 수용도를 높인다라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드백 제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림레비치 등은 피드백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153쪽에 있습니다. 피드백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드백의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것은 학생이 수행한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목표와 관련이 좀 적거나 학습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조입니다. 어조는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단일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죠?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어조,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조는 피드백이 덜 권위적으로 느껴지게 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세대에 비해 감각이 떨어지는 어조나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평가적인 내용, 명령주의 어투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뭐뭐 해라기보다는 뭐뭐 해보는 게 어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권위적이라는 말투 아시잖아요. 이제 약간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학생에 대한 평가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조였다면 이제는 학생과 대등한 관계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자로서의 그런 어조를 가져야 된다. 우리의 톤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피드백의 초점인데요. 즉 과제 수준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과정 수준에 초점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 이제 책의 154쪽에 있는 것처럼 과제가 하나이고 이것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될 상황이라면 학생들은 당연히 과제 수준의 피드백에 더 유용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학생들이 그 과제 하나에 집중해서 이걸 잘 해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과제는 하나의 그 과정이고 이 과제의 어떤 주제를 바꾸어서 다른 과제도 똑같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큰 장기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과정 수준이 더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드백의 양과 상세 정도인데요. 물론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피드백의 양이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이 피드백을 더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는 피드백은 피드백의 중요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긴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피드백 내용이다라고 할 때는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학년이 이제 높을수록 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개별화된 코멘트,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어떤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하지만 너무 자세하고 지시적인 피드백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피드백 내용의 어떤 이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피드백을 할 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친숙한 어휘로 바꾸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어떤 성취 기준, 그리고 평가 기준에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들로 바꾸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학생이 기대하는 성적과 피드백에 대한 그 피드백의 일치성인데요. 사실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피드백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일단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죠.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양쪽으로 표시된 성적과 글로 적힌 피드백을 함께 받는 경우에, 그리고 그 학생의 기대와는 달리 그 양쪽으로 표시된 그 성적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글로 된 피드백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성적에 대한 기대가 피드백을 어떻게 처리할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수량화된 성적을 빼고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을 할 때는 어떤 수량화된 성적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러한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맥락인데요. 이 맥락이라는 것은 아까 그 구조에서 피드백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수업 구조일 때는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끝난 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피드백을 사용할 그 기회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활동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 후반부에 얘기 드릴 건데요. 피드백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할 때, 즉 학생들이 피드백을 잘 활용하게 하려면 피드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피드백 받으면 이걸 어떻게 너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알려줄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피드백을 단순히 교사가 잔소리하는 것 또는 지적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느끼지 않도록 피드백의 유용성 및 활용 방법을 시간을 가지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피드백 성적과 같은 판단 내용과 함께 제공되는 피드백. 수량화된 성적을 질적인 피드백 내용과 함께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공했을 때는 선생님들 우리 155쪽에 맨 아랫줄에서부터 15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제공이 되고 많은 피드백을 줬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 피드백 내용 중에서 당장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쉽게 수정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질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개선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드백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당장에 내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 즉 뭐 A 제로였는데 A 플러스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만
내가 이 정도만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성적은 받을 수 있겠어라는 계산이 되게 되면 학생들이 그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이 피드백과 함께 제공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자기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내가 이 피드백을 보완해서 좀 성적을 올린다고 해도 그다지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나는 내가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었을 때는 자신의 개선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손대서 더 나빠질까 봐, 또는 이제 자기가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즉 적극적인 수신자로서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이런 모형에 비추어서 얘기하자면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뭘까요? 네. 학생이 피드백을 유용하다고 인식해야 하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유용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드백을 활용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됩니다. 피드백의 질이 높다는 것이 학생들의 피드백 활용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질 높은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해도 활용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할 확률을 높이고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피드백 내용, 즉 충분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이 피드백이 유용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피드백을 사용할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수준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 활용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성적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게 바로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 세 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피드백을 유용하도록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피드백 내용. 두 번째, 학생들이 피드백을 사용할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수량화된 성적을 함께 제공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제 방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거를 원고를 쓰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또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피드백의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활동을 구성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니네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15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은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의 큰 정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 각자 다른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요.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정보이기 때문에 피드백에 반응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피드백 내용이나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게 그 두 가지가 결국에 누구와 관련되는 거냐면요. 학생 자신한테 관련되는 거예요. 즉 학생이 교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 교사가 어떤 유형의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해주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듣고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학생은 피드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예. 피드백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줄 때는 그 피드백이 되게 옳은 듯한 기분이 들지만 반대로 피드백을 받는 입장이 되면 피드백이 잘못되거나 부당하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피드백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피드백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피드백은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그 피드백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일단 받아들이라고, 저 피드백이 잘못됐어. 저 피드백이 글렀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는 거. 근데 대부분 또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거의 항상 피드백을 받는 개인에 따라서는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모든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학생이 피드백의 문제점에만 집중하다 보면 피드백 안에 담긴 자신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학습의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왜 저의 좀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서 동학년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른 아이들의 좀 좋은 점을 보고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그 아이의 좋은 점을 통해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제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가 그런 부장 선생님, 선배 선생님의 피드백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재료로 쓸 수 있는 힘, 그 개방된 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게 제 스스로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판단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피드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제가 160쪽에 예를 해놨거든요. 토의할 때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해라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토의할 때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해라는 선생님의 피드백에 학생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토의에서 내 의견을 너무 자주 이야기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너무 의견을 말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의견을 말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닌데 다음 토의 시간에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가만히 있어 보면 선생님은 우리 모든 토의가 얼마나 진행이 안 되는지 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즉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해라는 말을 이 친구는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 내가 토익 시간에 나 혼자 너무 많이 말을 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사실 내가 말 안 하면 우리 토익가 얼마나 안 되는지 선생님 진짜 한번 보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학생에게 토의할 때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라는 건 무슨 의미였던 것 같으세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피드백을 스톤과 흰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벨 피드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음식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으면 그 라벨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라벨 안에 있는 그 깡통 안에 있는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슨 내용인지 그냥 피드백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라벨 피드백을 사실은 교사들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사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그런 라벨 피드백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라벨 피드백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러한 라벨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피드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쪽의 맨 아래쪽에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첫째,
학생은 토의할 때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해 라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나의 어떤 행동을 관찰한 것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이거를 자기가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토의할 때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려면 현재 나의 수행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께 또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피드백을 준 사람에 대해서요. 피드백 내용은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학생이 교사에게 던짐으로써 피드백을 제공한 근거에 대해서 교사도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네. 모둠 토의할 때 다른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네가 잘 듣지 않는 것을 보았단다. 네. 선생님은 왜 제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라고 얘기했지? 제가 다른 사람들 발표할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봤어라는 걸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저는 내내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저희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잘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라고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은 영희가 말할 때 네가 가방 속을 뒤적이고 있더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영희의 의견을 메모한 것을 찾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생이. 자, 교사는 학생의 모든 것을 관찰할 수도 없고요. 관찰한 장면의 앞뒤 상황을 모두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특히나 교사는 자신의 어떤 과거의 경험,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한번 걸러진 채로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학생은 아, 이게 라벨 피드백이구나. 내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또는 나에게 그런 피드백을 주는 학생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나요? 선생님, 제가 왜 선생님께서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다든지 제가 왜 이 점수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거기다 이제 그냥 장난이 아니라 이제 뭐 써놨지만 뭐 이렇게 네가 뭐 그럼 네가 피드백 하지 그러냐, 네가 직접 하지 그러니 뭐 이렇게 아이가 뭐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162쪽에 해놓은 것처럼 라벨 피드백 중에서 조언과 관련된 라벨 피드백은 예컨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표현해봐라는 거예요. 또는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줬어요. 그러면 학생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이 피드백이 어디서 왔는가 질문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질문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의 어떤 수행에서 선생님은 재미있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인지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 창의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즉 사고를 창의적으로 하는 건지 산출물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창의적이라는 거는 뭐 이전에 없던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사고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수행을 관찰한 것인가, 또 내가 보지 못한 어떤 것을 선생님은 보았는지, 내 친구는 보았는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성장하기 위해 어떤 내용이나 기술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질문을 막상 받으면 이렇게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여행을 하다가 가족끼리 제가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내가 뭐를 했는데 엄마 이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는데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참 말하기가 이렇게 궁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어 다음에 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해 보면 걔가 그렇게 묻는 건 너무 당연했던 거였죠. 네. 그리고 우리가 평가 피드백을 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5점 중 4점이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요. 읽기 능력이 이전보다 20점이나 낮아졌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이런 것도 라벨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나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나에 대한 평가가 또 있는가. 내용이나 기술에 있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을 노력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언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즉 여기는 내가 이 피드백을 활용해서 다시 내가 뭔가를 개선했을 때 이거를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에 대한 거를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선생님들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그래서 이런 라벨 피드백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런 라벨 피드백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런 라벨 피드백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선생님들의 피드백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나와 162쪽인데요. 나와 피드백을 주는 사람 간 정보 해석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은 피드백을 받는 사람과 피드백을 주는 사람 간에 동일한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는 차이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163쪽이죠. 교사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사는 학생 자신만큼 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학생은 교사가 알아야 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교사와 공유해야 된다는 걸 학생한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학생이나 우리가 낳은 자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럼 보통 대체로 어른들의 반응, 또 피드백 발신자의 반응은 내가 널 왜 모른다고 생각해? 다 알아 라고 얘기해요. 즉 다 안다고 우기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정말 잘 알지 못하죠. 그죠? 선생님들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억울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막 피드백을 주는데 아닌데 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또는 괜히 말해봤자 관계가 틀어질까 봐 또는 뭐 그냥 내가 뭐 안 하고 말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단절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내가 너를 다 알지는 못해. 내가 널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학생도 교사에게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맥락들을 교사에게 얘기를 해줘야 교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왜 자꾸 그렇게 다 안다고 우기는가, 왜 부모는 다 안다고 우기는가 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알아야 하는데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직무유기처럼 느낀다는 거죠. 무언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다른 누군가를 다 아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교적 생각과 행동이
투명하게 비친 제 남편을 본 지도 제가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요. 제 자신은 제가 50년 가까이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생각하는 게 나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좀 갖자. 하루 중에 우리가 뭐 누구는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가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이 슬픔을 왜 느끼고 있지? 내가 이 행복을 왜 느끼고 있지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상당히 새로운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사로서 또는 부모로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그 아이들에게 네가 나에게 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라고 다가가면 학생들은 훨씬 더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의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드러내주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는 관상체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우리가 학습적인 면에 대한 건데요.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다는 또는 성취해 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 수행의 기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채점 기준표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 배움 확인표에 대한 그 기대 수행의 기술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우리 조언적 피드백의 사수준 조언적 피드백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런 채점 기준표나 성공적으로 성취했다라는 구체적인 기대 수행을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작이 결국에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서로 간에 동일한 수행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정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들은 바로 수동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는 우리 그런 학습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주도 학습자. 그리고 이게 바로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동적인 수용자가 된다라는 것은 교사가 지적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수정하거나 또는 교사가 피드백한 부분의 문장만 수정하고 예컨대 선생님 뭐 이게 이 동사는 그 주어의 인칭과 맞지 않다라고 한 부분만 이렇게 피드백을 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혹시 내가 그럼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주어 동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다 보면 교사가 그 표시해준 피드백한 부분만 수정하고 더 이상 다른 부분은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제공자인 교사는 피드백을 받는 대상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이 피드백에 대해 주저없이 질문하는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주관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우리가 채점 기준표, 루브릭을 자세하게 만들고 나의 기준이나 기대 수행들을 글로 써서 객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기준을 보고 학생의 수행을 보고 판단할 때는 그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자신의 해석이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드백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사는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내리고 일단 판단을 내린 후에는 판단 근거와 내용을 학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목표로 피드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165쪽의 예를 보면 선생님 저는 제가 충분히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피드백은 그렇지 않으니까 학생이 왜 그러냐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하니까 이제 학생이 할 말을 잃은 거죠. 네. 네 생각대로 내가 피드백해야 해? 그럼 네가 하지 그러니? 이렇게 하면 학생이 아니에요 하고 물러서 버리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죠. 심지어 저희 언니는 뭐 선생님한테 점수가 왜 그러냐, 왜 이 점수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러 갔다가 뺨을 맞은 적도 있었대요.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 교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에게 학생 자신이 학습의 주인이라는 것 따라서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관한 피드백에 대해 언제든지 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활용하는 그런 교실의 활동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이제 보여주고 싶은 나와 보이는 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프로세스는 스톤과 힌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수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는 보여주고 싶은 나예요. 근데 그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보는 영향과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나와 보이는 나와의 이 차이점, 그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나의 사각지대죠.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각지대는 왜 생기는가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각지대는 사람들은 자신이 표현한 감정과 다른 사람이 표현한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가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중간 167쪽의 중간쯤에 보시면요. 교사가 학생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비판적인 피드백, 학생이 개선해야 되는 피드백을 할 때 학생은 교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교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지 않을 텐데 학생도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학생은 과제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와 내가 지금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자기가 충분히 성실한 태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학생이 더 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겠는 걸 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학생은 이미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피드백 방이 있어요. 자신한테. 네. 이미 왜냐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러다 선생님한테 혼나겠는걸? 선생님 뭐라고 하실 거야? 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정적인 피드백 방안으로 선생님의 피드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엄청 화내고 있잖아. 라고 그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죠. 네. 반대로 또 학생이 표현하는 감정을 교사가 과대하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감정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선생님도 학생한테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이렇게 강하게 올 때는 선생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거에 반절만 생각하자.
연구에서 좀 이런 심리적인 연구는 좀 재미있긴 한데 곱하기 2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곱하기 2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선생님이 준 피드백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는 제가 저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학생이 그거를 반절 정도로. 그리고 학생한테도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너한테 표현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가 혹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 발신자는 성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피드백 수신자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모든 토의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너의 어떤 산만한 성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생은 토의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때요? 그 피드백 토의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네. 피드백 제공자는 물론 상황을 살피고 학생의 수행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학생도 자신이 모든 것을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교사가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의 수행을 판단할 때 피드백 수신자는 자신의 의도를 근거로 하고요. 피드백 발신자는 학생의 수행에 미친 결과를 근거로 피드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 예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8쪽인데요. 네가 쓴 글에는 자료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일부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는 논리적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고 내용이 다소 산만해 보이는구나 라고 선생님께서 피드백 해주셨어요. 이 정도 피드백만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잘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정말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 투자를 거의 2배나 했어요.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면 글의 내용도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글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정말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맞서면 이제 평행선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 누가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벌써 이제 누가 몰라서 그래? 권위적으로 찍거든. 선생님 다 알아. 근데 선생님 말하는 거는 지금 너한테 앞으로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자꾸 선생님한테 자꾸 토를 달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 평행선을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정말 많은 양의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을 선생님도 알겠어. 네가 조사한 자료 중에서 너의 주장과 좀 더 관련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학생이 이제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주장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자료를 찾아야겠어요. 제가 너무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포함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사실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서로가 잘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과 그러한 사각지대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다면 이제는 그 사각지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각지대 찾기 활동을 선생님들의 피드백 수업 시간 활동으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찾기 활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자신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피드백을 구하는 질문을 만들어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자신의 사각지대 찾는 피드백 구하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학생인가요? 선생님,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 상당히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친구한테도. 나는 너한테 어떤 친구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어떤 친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되게 정말 두루뭉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자신의 사각지대를 찾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나는 지금 읽기 이해력 향상을 위해서 매일 2쪽씩 책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하면 나의 읽기 이해력이 향상될까요? 라든가, 나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하지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어떤 면이 친구들에게 이기적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 제가 연구원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왜 나는 연구원들한테 화를 내지 않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연구원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위축이 되지? 내가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혼나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표정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표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말투가 좀 딱딱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되게 좋았던, 그렇게 함으로써 좋았던 거는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구한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를 연구원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해야 되겠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지금 연구원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말투가 혹시 그렇다면 그걸 얘기해줘요. 나는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뒤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그렇게 느껴지면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도 누구의 잘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대체로 3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연구소를 그만두면서 나가는 연구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의 사각지대였던 거죠. 제가 보지 못하는.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인지도 저는 잘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자신이 받은 피드백 내용 중에서 동의하기 어렵고 불편했던 내용과 그리고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즉 이거는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됐는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인 공부를 할 때 써봤어요. 이거와 관련, 너는 네 주장이 너무 강하다와 관련된 내가 생각하는 나, 그거와 관련된다. 그랬더니 나는 내 의견을 말해야 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편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나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네 주장이 너무 강해 라고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이거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남들에게 받았던 어떤 불편했던 피드백 자체를 적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좋은 면의 나를 적어보게 하는 활동. 그 다음에 2명 이상으로부터 받았던 피드백, 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았던 피드백에 대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피드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활동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솔직한 거울 비추기 활동입니다. 이게 약간 동료 피드백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솔직한 거울 비추기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0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교실에서 다음에 4가지 전제가 필요하며 이들 전제는 활동 전에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제 1, 이거 뭐냐면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나는 너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거울 비추기 활동을 한다. 두 번째는 솔직한 거울이 진실의 거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진실은 아니라는 거. 예, 그걸 아님을 안다. 아님을 안다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솔직한 거울 비추기를 한다. 그다음에 전제사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직한 거울 비추기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사각지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이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와 나에 대해서 활동하는 걸로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한 거울 비추기 활동은 동료 피드백 활동의 하나이고요.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을 돕고 나의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솔직한 거울 비추기 활동을 하다가 교사가 이제 어떤 좀 분위기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응원의 거울 비추기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학생들이 비공식적인 피드백을 구할 때는 자신이 어떤 피드백이 필요한지 말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의 거울. 선생님, 저는 정말이지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저 스스로 끝까지 과제를 완수했어요. 지금은 선생님께 지지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저의 사례로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굉장히 솔직한 거울이에요. 너무 솔직하고요. 되게 심하게 솔직해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어떤 제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슬픈 일이 있어서 제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면 엄마는 저한테 항상 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가 이제 거의 80이 가까워지시는데 지금도 옆에 사시니까 제가 저번에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오늘 연구소에서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나는 엄마한테 오늘은 좀 그 감정적 지원을 받고 싶어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그날 식탁에서 내내 앉아서 저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네. 제가 50이 다 된 딸이 80이 다 된 엄마한테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몰랐다. 나는 전에 네가 그런 감정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솔직한 거울은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지훈아, 내가 처음으로 나 스스로 끝까지 과제를 안수했어. 선생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좀 더 보완하고 싶어. 네가 보고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니?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끼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위와 같이 피드백을 구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자신에게 어떤 피드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자신의 학습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학생들이 피드백을, 그러니까 섹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교사예요. 근데 학생들의 피드백을 사용을 돕기 위해서 피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더 포함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정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난으로라도 빈정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얘기를 하면서 빈정되는 말들을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잘했던 거거든요. 학생들이 웃으니까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빈정되는 말을 듣고 직접 당사자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웃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거짓된 피드백은 하지 않는다. 사탕발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강하거나 좋은 소리만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가짜뉴스 생산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진짜 피드백을 하더라도 그걸 좋게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넘치는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우리 너무 많이 얘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피드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네,
제가 오늘 좀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좀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일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느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